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은 부직갱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는 절기상 청명입니다.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빛은 미세먼지로 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올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죠. 활기찬 마음으로 4월 4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광장 민주주의와 시민성을 살리기 위해 광화문 광장을 재구조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민둥산이 돼버린 광주시의 한 야산을 현장 연결합니다. 어제 낮 중랑구 망우동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나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의 초동 대처를 위한 중랑구의 미니 소방서,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점검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으로 가봅니다. 겨우내 서울에서 가장 뜨거웠던 곳, 1600만 촛불로 채워졌던 곳이죠.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곳을 새롭게 단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국가개혁의 시민 공간으로 꾸미겠다라는 건데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규 기자. 네, 저는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화면 보니까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광화문 모습 어떻습니까? 네, 오는 10월까지 광화문 광장은 새 단장 중입니다. 서울시가 잔디광장을 비롯해 화단을 새롭게 꾸미고 광장의 상징이죠.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에 대한 세척 작업도 이번 주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장군님이 드디어 목욕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이 광화문을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내놨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박 시장은 지금 유럽 순방 중인데요. 오늘 귀국할 예정입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희 주변에 왕복 10차로의 도로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를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광장 면적이 늘어나게 되겠죠. 예, 이 차도를 줄이고 이 광장을 넓히겠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의 어떤 발언과 맞물려서 신속하게 설명 자료를 내놨는데요. 네. 자료를 보면 최근 시민 촛불 문화제에서 보여준 광장 민주주의의 정신을 여기에 담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민성을 담아내는 광장으로 재구조화하겠다는 겁니다. 예. 요약하자면 권력을 상징하는 공간에서 시민 중심의 광장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바꾸겠답니다. 예, 여기에 또 광장의 역사성 회복도 추진되는데요. 네. 의정부터를 비롯해 6조 거리 회복 그리고 해태상 이전 등이 포함됐습니다. 예. 네, 그런데 또 광장 그러니까 크게 민주주의가 보면 광화문 예. 앞은 역사성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그러니까 광장형 공간으로 꾸미겠다는 거고 이곳 예. 세종대로 주변은 시민 이용성 개선에 초점을 뒀습니다. 예, 시민 이용성 개선과 역사를 살린다. 그런데 광장 민주주의가 꼭 광장 크기와 비례하는지 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어떻습니까? 이 광장 재구조화가 작게는 이 교통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래서 서울시가 단서를 단 것이 바로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입니다. 예. 이를 위해 시는 시민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광화문 포럼을 구성해 운영 중인데요. 대선이 끝나는 5월 이후 시민 토론회와 마스터 플랜 수립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아울러 또 하나 새로 구성되는 차기 정부와의 어떤 협력 관계를 긴밀하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습니다. 교통 문제 같은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를 네. 피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군요. 자, 엄정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지난 2009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광화문 광장이 개장했을 때 그때도 이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년 만에 다시 논의되고 있네요. 광화문의 광장에 나가 있는 엄종규 기자 연결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나무와 잣나무를 바짝 말라 죽게 하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일단 걸리면 모두 죽고 전염도 강해서 모두 베어내야 한다는데 이 때문에 산 전체를 민둥산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양재정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상번천리에 있는 한 야산입니다. 축구장 5배 크기의 야산이 폭탄을 맞은 듯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민둥산 전체가 좋기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나무 밑둥이 모두 잘려나가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에 감염돼 아예 산에 있는 나무 전체를 베어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증하면서 산림청과 광주시는 일부 지역을 모두 배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현재 광주시에 모두 배기를 한 산은 2곳으로 11헥타르에 달합니다. 모두 배기를 한 지역은 모두 배기 한 나무를 전부 훈증 처리를 한 다음에 매개충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목재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발병한 소나무 재선충병 처리목은 18만 9천여 그루. 지난 2012년 2,400여 그루가 발병한 이래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광주시와 산림청은 올해 책임 방제 구역을 지정해 4만 4,300여 그루를 처리했습니다. 산림청은 곤지암흙과 도층면, 남종면 등을 책임지고 광주시는 오포읍과 초월읍, 남한산성면 등을 맡아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나무류 반출이 전면 금지됐던 이전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매개체인 북방수염 하늘소와 솔수염 하늘소 유충과 성충이 있는 나무를 열 처리한 뒤 피해 고사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재활용이 힘든 고사목은 이전처럼 약품 처리를 하는 훈정 작업이나 완전히 파쇄해 사전에 매개충을 없애는 방제법을 사용합니다. 일부는 열처리 시설을 통해서 목재 제품으로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목재들은 파쇄하여 톱밥으로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이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인 광주시에서 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일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양재정입니다. 앞서 보신 소나무 재선충병. 하지만 이 방제를 위한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재선충병이 심각한 한 야산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양재정 기자. 예, 저는 경기도 광주시 상번천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곳이 이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려서 나무를 모두 베어낸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번천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야산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수십 년 되어 보이는 소나무 밑둥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군데군데 이런 소나무 밑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와 보시면은 바로 이곳에는 미류나무로 추정이 되는데요. 한 수종이 100년은 좋게 되어 보입니다. 크기가 그래서 엄청나네요. 이렇게 민둥산이 된 곳은 광주시에 2곳이 있는데요. 축구장 10배 크기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축구장 10배 크기라. 그런데 양 기자, 이 야산의 나무를 모두 베어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소나무 재선충에 걸리면 100%. 됐어요? 이거 8분 넘었나 모르겠네. 네. 2006년 12월에 잣나무에서 처음 재선충이 발병했었는데요. 해마다 확산이 되기 때문에 한 그루 한 그루 베어낼 때는 다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아예 산 전체를 네. 전체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방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현재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 전화 연결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자, 양재정 기자, 이 소나무 네네네. 재선충병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소나무 재선충은 솔수염 하늘수나 북방수염 하늘수, 유충이나 성충에 붙어 있는 선충인데요. 0.6에서 1mm 크기이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는 보기 힘듭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머리카락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매개충이 나무 속에 들어가거나 입을 갉아먹을 때 재선충 나무에 침투해서 물기를 막아서 한 달 만에 나무를 고사시키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저희 취재팀이 취재 도중에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수를 촬영을 했는데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양 기자, 현재 피해 고소항목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올해 방제 대상은 4만 4천여 그루입니다. 모두 베어내야 하는데 지난 2012년부터 합계를 보면 19만여 그루나 됩니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일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남한산성 인근까지 소나무 재선충이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남한산성에는 진귀하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소나무류가 아주 절비한데요.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습니까, 양 기자? 그렇다면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광주시와 산림청이 번역을 나눠서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남한산성에 있는 진귀한 소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방주사를 놓거나 항공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약품 처리를 해서 비닐 천막으로 덮는 훈정 작업과 껍질을 벗겨 충을 제거하는 박피 작업. 그도 아니면은 완전히 파쇄를 해버리는 파쇄를 해서 재선충을 제거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렇게 민둥산이 된 곳을 새로운 수종으로 갱신하는 희망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내일이 식목일인데요. 지자체마다 과실수와 다장나무 등 새로운 수종으로 나무 심기를 하는 행사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또 광주시는 재선충병에 감염된 버리기 아까운 나무를 재활용하고 있는데요. 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열 처리를 한 뒤에 톱밥이나 건축 자재 등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양재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광주시 야산 정상에 지금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여러분께 양해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이 소나무 재선충병은 워낙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등산객들이 혹시나 말라 죽고 있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청에 신고하는 시민의식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광주시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낮 2시 30분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불로 쌓여있던 건축 자재들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야적장 건축 선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종로 일가 교차로에서 앰뷸런스가 1톤 탑차에 들이받쳐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앰뷸런스에 타고 있던 환자와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탑차 운전자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종로 일가 사거리에서 광화문으로 가던 탑차가 옆에서 오던 앰뷸런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낮 1시쯤 성북구 정릉의 경전철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사장에 있던 전선 뭉치와 자재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경전철역의 승강기 주변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근처의 노래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노래방 여성 이용객 1명이 대피하던 중 연기를 들이마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노래방 1층에 쌓여있던 상자 더미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최근 일어난 소래포구 화재 사고와 대구 서문시장 화재 등 전통시장에서 일어나는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많고 노점상이 많아 화재 발생 시 급격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초기 진압이 중요하겠죠. 중랑구는 지난 2015년 12월 전통시장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일명 미니 소방서를 설치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토대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중랑군의 전통시장에 설치된 미니 소방서입니다. 소화기 6대가 놓였고 안내판이 부착돼 있습니다.
화재 시 아크릴판을 깨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군은 지난 2015년 12월 화재 발생에 취약한 전통시장 9곳에 각 2개씩 모두 18개의 미니 소방서를 설치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설치 확인을 위해 9곳의 전통시장을 모두 찾아가 봤습니다. 7곳의 전통시장엔 보도자료대로 2개씩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묵일동 도깨비시장과 동원 골목시장엔 1개씩만 설치돼 있었습니다. 장소가 협조되지 않았다는 게 구의 설명입니다. 이제 건물주 이제 동의를 얻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설치를 아무래도 이제 그 건물에 설치를 하려면 그 당시에 설치하기가 장소가 좀 애매했던 모양이에요. 취재 이후 군은 곧장 이 2곳에도 나머지 1개씩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설치가 가능한 것이었다면 장소 협조의 어려움을 이유로 1년이 넘게 설치되지 못했다는 것은 꼬집어야 할 대목입니다. 군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쉽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설치 장소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중랑구 태능시장의 중심부입니다. 이곳에도 2곳의 미니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길 건너편에 미니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시장 상인들은 미니 소방서의 위치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화재 시 긴급하게 소화기를 사용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너무 멀지? 거기까지 뛰어가려면. 나도 좀 알았어, 저기 있는 거. 아니, 여기 있는 거 아예 모르셨어요? 아, 몰랐어. 말을 안 해주니까 모르겠어. 나머지 시장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미니 소방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소화기 모아놓은 데 어디 있어? 소화기 뭐가 있는 바가 없는데? 소화기 이렇게 모아놓은 곳 있잖아요. 소방서에서. 이게 어딨어?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가가고 돌아다니면서 또 안전 체험 교육을 또 하고 했거든요. 하면서 이런 것도 설명하고 했는데도 참 이게 좀 홍보라는 게 결과가 나오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처럼 미니 소방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 미니 소방서가 역할을 톡톡히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곳의 전통시장에서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미니 소방서를 이용해 초기 진압에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래기가 불이 났었거든요. 그것도 사용해서 잘 진행을 하고요. 누구나 그냥 뭐 급하면 길 가던 사람도 이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홍보 효과도 있잖아요.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깨진 채로 남겨진 아크릴판. 미관은 둘째치더라도 도난과 다칠 우려가 있어 사후 조치에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의 유무는 사고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 면에서 전통시장에 설치된 미니 소방서는 분명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니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사용하기 어렵다면 없는 거나 다름없겠죠. 물론 미니 소방서를 사용할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의 사고에 미니 소방서가 빛을 발하기 위해선 설치 장소 조정과 홍보 등의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 김동훈입니다. 네, 전통시장 미니 소방서에 대해서 김동훈 기자가 보도자료 팩트체크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연속해서 보도해드렸던 서울시 구의회 의장들의 해외 봉사 논란. 의장단이 입국한 뒤 회장을 맡고 있는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장과 저희 기자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외유성은 아니다. 외교의 측면이 강하다는 게 정 의장의 말입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해외 봉사활동이 기획된 건 지난해 연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장협의회에서 통상적으로 해왔던 활동이라 이번에도 별다른 이견 없이 진행됐던 것. 봉사활동과 해외 시차를 포함해 행사 전체가 기획됐다고 말했습니다. 전내 사례적으로 선배 의장단 협의회에서 진행을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외유성 논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고 봉사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는 것 때문에 외유보다는 외교에 가깝다 표현했습니다. 관광성을 외유성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가는 것은 정책과 거기에 정책 제안 내용 또한 봉사활동 이런 부분이 과연 외유성일까요? 저는 애교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 예산 3,800만 원 중에 14%, 그러니까 530만 원이 봉사 예산이었다는 질문에는 계산 자체가 틀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금 530만 원 이외 현물로 250만 원이 더 사용됐고 이동비 역시 봉사활동비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현실에 의해서 어디 현장을 간다 이 말이에요. 이동권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동권이 어떤 것도 경제적인 손실이 안 들어가고는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비행 일정은 관광이었다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관광이 아닌 정책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외 사례를 보고 정책에 접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번 해외 봉사활동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담아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유성 논란까지도 보고서에 넣어 차기 임원들이 해외 시찰이나 봉사활동을 기획할 때 더욱 내실 있게 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오늘 30일까지 작성해 공개하고 이를 통해 이번 해외 봉사활동이 외유성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네, 이 봉사를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 이 국가의 위상이라는 게 단 6시간 만에 봉사활동으로 그렇게 높아질 수 있는 거라면 반대로 단 몇 시간 만에 국가의 위상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8년째 운영되는 파주시 금촌 주말농장이 지난 1일 문을 열었습니다. 금천동 1017번지에 위치한 1700구자의 파주시 주말농장은 한 구자당 16.5제곱미터로 연간 임대료는 6,620원, 경작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수도시설과 농기구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농장 내에서 모종과 씨앗, 퇴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무료로 자율 운영되는 400구자 규모의 운정 주말농장은 경의선 운정역 인근에 8일부터 개장됩니다. 서울시가 어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제 운영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운영해서 다행인 걸까요? 그런데 그 계획을 살펴보니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제한, 친환경 차량 보급, 도로 청소 강화, 녹색 건축물 조성 등입니다. 이 미세먼지의 80%가 중국발인데 서울시의 대책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저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고등어구이를 자제해야겠습니다. 4월 4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